안녕하세요. 영어 보는 새 작가 이 작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 작가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또 2주 만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점점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데 네. 다들 감기 조심하시길 저희 구독자님과 청취자분들께 당부를 드립니다. 네, 먼저 그러면 저희 새 작가가 준비한 추천작부터 시작해 볼 건데요. 네. 윤 작가님. 네, 저는 사실 극장에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흥행하고 있어서 추천의 의미가 있을까 싶긴 하지만 저랑 또 겹칠 것 같은 아주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네. 네. 안 겹칠 것 같아요. 애니메이션 주토피아 2입니다. 오. 이게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다시피 한 2016년에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진짜 장시간에 걸쳐서 두 번째로 돌아온 작품인데요. 동물들의 유토피아를 포방하는 주토피아를 배경으로 해서 서로 종이 다른 동물들이 서로의 그 다름과 다양성을 인정하는 그 과정을 좀 코믹하고 재밌고 그리고 교훈을 빡빡 넣어주는 그런 애니메이션인데 이게 이번에도 사실은 2편이 되면서 저는 2편이 나올 때마다 늘 불안한 게 전편을 좀 까먹으려면 사실 안 나오는 이만 못한 작품들이 너무 많아서 왜 만들었어 할까봐. 네. 대표적으로 저 모아나 2를 보고서는 모아나 2 내내 왜 만들었을까? 이 내가 전편 모아나 1을 너무 재밌게 봤었는데 이딴 거를 기대하지 않았는데 엘사 2도 그 엘사가 아니죠. 겨울왕국 2도 네. 이딴 얘기를 기대하지 않았는데 늘 그런 반신반의의 마음을 가지고 2를 보러 가는데 주토피아는 다행스럽게도 막 얘기를 변주하거나 과하게 욕심을 내지 않고 전편의 얘기를 좀 더 세계관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전편에서 했던 얘기와 약간의 동어 반복이 될 수 있지만 저는 충분히 일단은 재미와 감동과 이 모든 것이 다 어느 정도 레벨까지는 다 충족을 시켰고 무엇보다 이거 보면 너무 행복해지더라고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주토피아 1에 나무늘보님 나오시잖아요. 2에도 나오시나요? 나옵니다. 정말 이렇게 뭐랄까 한 잠깐 등장해도 이 모든 그 시선을 확 너무 잡으면 신스틸러야. 그럼요.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캐릭터를 저는 1편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게 그 네. 나무늘보거든요. 아니, 근데 진짜 분량이 가장 좀 인상 늘어날 만도 한데 워낙 인기가 많았어서. 이 임팩트만 그 분량이 많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캐릭터는. 그리고 이제 주디와 닉의 그 약간 우정인지 애정인지 알 수 없는 그 관계 모호하면서 약간 그 관계가 이게 좀 더 발전이 돼 있는 형태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게 더 보는 사람이 약간 더 마음이 이입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이렇게 2016년 이후에 엄청 늦게 돌아온 거지만 얘기상으로는 일주일밖에 안 된 거예요. 그 1편이 끝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시기의 내용이어서 아무튼 너무 재밌게 봤고 그래서 이 행복한 마음을 보는 사람들이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가서 보시면 되게 기분이 좋아지실 것 같아서 극장에 추천합니다. 사람 많던가요? 많고요. 저는 평일 낮 시간에 가서 아이들 있는 시간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어른들이 보기에도 전혀 무리가 없어서 그런지 극장에 꽤 많은 사람들이 보더라고요. 굉장히 공감할 만하고 그리고 이게 작정하고 3편을 예고하고 있거든요. 쿠키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3편도 아마 곧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좀 생각지도 못했는데 주토피아 2는 어쨌든 행복한 기분을 느끼게 네네네네. 온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네. 또 그런 좋은 작품을 맞아요. 잠깐 잊고 있었네요. 네. 저도 보러 가실까요?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동물들이 털이 복실복실한 이미지가 너무 귀엽잖아요. 심지어 여기는 겨울에 좋을 것 같아. 파충류가 등장해요. 새로운 종족으로. 싫은데 파충류는? 아니요, 귀여워요. 하긴 거기에 안 귀여운 애들이 맞아요. 없지. 그리고 여기 진짜 무엇보다도 깨알 같은 아이디어들이 너무 돋보여요. 이 동물들의 애니메이션의 네. 가장 큰 특징이죠. 정말 그래서 약간 스쳐 지나가는 장면인데도 빵 터지게 만드는 예를 들면은 그 바다 표범이 그 운행하는 배가 있거든요. 그럼 자기 배에다가 의자를 이렇게 마련해 갖고 이렇게 접영을 하면서 사람을 이렇게 나르는 거예요. 어머. 너무 귀엽고 재밌다. 뭐 예를 들면 이 바다
그 동물들이 모여 있는 세계가 이번에 처음 나오는데 거기서는 이제 동전을 뭐 예를 들면 공연한 사람들한테 길거리에서 공연하면은 동전 주잖아요. 그걸 동전을 삼키면 얘네들은 죽는 거니까 이거는 모욕인 거예요. 오. 약간 이런 식의 설정들이나 이런 게 깨알같이 다 박혀 그것도 있고 다 큰 교훈이네요. 네, 진짜. 엄청. 음. 그래서 이 다양성을 껴안는 방법에 대한 좀 더 확장된 방법을 보여주는 애니메이션이라서 네. 저 재밌습니다. 어렸을 때 인어공주 디즈니에서 만든 2D 인어공주 있잖아. 아주 옛날 인어공주. 네네. 거기에서 그 어린 나이에도 그 막 뮤지컬 장면 나올 때 물고기들이 이렇게 조연으로 등장하잖아요. 엑스트라로. 그 물고기들이 엑스트라로 등장하는 물고기가 누구 하나 허투루 행동하는 물고기들이 없었거든요. 갑각류라든지 다 모여서 그런 디테일이 살아있는 애니메이션 너무 맞아요. 좋은 거 같아요. 이렇게 어릴 때 봤을 때 편견 없이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다니까요. 그런 교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갑각류 알레르기를 갖고 있는 환자. 슬프네요. 결론이 슬프네요. 그러면 이 작가님의 추천작은 저도 지금 극장에서 개봉하고 있는 개봉작인데요. 많은 분들이 보셨고 아실 거예요. 국보라는 작품을 보고 보셨어요? 아니요 예매를 해놨어요. 꼭 너무 보십시오. 궁금해요. 꼭 보세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14만 명이 그러니까 관람을 했더라고요. 오늘 녹음 시점에. 네. 그리고 이 영화가 이제 워낙 화제도 많이 됐는데 네네네. 일본에서 지금까지 1230만 명이 넘었어요. 맞아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역대 일본 실사 영화 흥행 1위 춤추는 대수사선 2가 갖고 있던 기록을 엄청 2003년도에 갖고 있던 기록을 지금 깬 영화인데 워낙 궁금해서 그러니까 이제 찾아가 봤는데 이게 이 장벽이 있잖아요. 그 3시간에 걸쳐. 맞아요. 근데 너무 길어. 너무 길잖아요. 근데 지루하지 않아요. 지루하지 않고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제일동포 이상일 감독님이 연출하신 그 연출력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가부키 그러니까 일본의 이제 전통 공연 예술이죠. 하얗게 얼굴을 칠하고 하는 그 가부키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에 이제 온나가타라고 실제 여성은 아니고 남성이지만 여성의 역할을 하는 그런 배우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야쿠자의 아들이 있어요. 어린 아들이 있는데 이 어린 아들이 야쿠자인 아버지가 반대파의 습격으로 갑자기 사망하면서 하나의 한지로라는 와타나베 켄이 그 배역을 맡은 그 가부키 당대 스타한테 견습생으로 이 사람한테 이제 발탁이 됩니다. 워낙에 이제 재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견습생이지만 이 한지로의 친아들 슌스케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둘이 서로 이제 엄청 친한 둘도 없는 친구이자 라이벌로 성장을 하는데 문제는 이 한지로가 이 가부키 이 가에서는 이게 가문의 어떤 유업처럼 계속 내려가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 친아들한테 이 가업을 이어야 되는데 후계자를 이 야쿠자의 아들이었던 키코한테 그걸 준 거예요. 후계자의 자격을.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 두 사람 간의 어떤 갈등이 시작이 되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린 시절부터 노인이 될 때까지 일대기를 그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뭐라 그러지? 장구한 이야기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 키코와 슌스케 이 관계가 이 영화에서 굉장히 큰 줄기예요. 그러니까 키코는 완전히 그 가부키 배우로서 천부적인 재능을 갖고 있고 슌스케는 이 키코한테 없는 혈통이 있는 거죠. 그래서 피와 재능의 대결. 그래서 이제 이 가부키 세계에서는 이렇게 후계자를 친자가 아닌 사람한테 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키코는 후계자가 됐지만 항상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공연을 할 때 자기 친구인 슌스케한테 막 이런
대사가 굉장히 강렬한 대사가 있는데 너무너무 막 불안해하면서 공연을 앞두고 나는 지금 너의 피를 먹고 싶다. 되게 강렬하네요, 어, 진짜. 피를 너의 피를 벌컥벌컥 마시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런 이제 두 사람의 관계성 안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일생을 같이 보내게 되는데 이 영화에서 얘기하는 거는 결국에는 예술이라는 게 뭘까? 그 예술인이라는 게 뭘까? 그러니까 거의 이 예술인 이 키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말 국보가 되는데 그 과정까지 정말 얘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 되거든요. 여자, 자식 다 필요 없고 거의 악마한테 영혼을 팔 정도로 이 예술에 몰입을 해요. 그래서 최고가 되는데 그 과정이 정말 눈물겨우면서 와 정말 최고의 예술가가 되려면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구나. 근데 요즘에는 진짜 뭐든지 빨리빨리 지나가는 시기고 뭐 배우도 AI가 뭐 대체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영화는 이 장대한 스토리를 통해서 이 예술가 예술가가 어떤 사람들이고 어떻게 살아가고 정말 진짜 예술인이라는 거는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이야기하는 정말 어떻게 보면 시대에 완전 완벽하게 역행하는 그런 영화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소재 자체도 뭐 그렇죠. 소재 자체도, 가부키를 소재로 했고 그래서 이 이상일 감독님이 그 제일동포 이제 3세인데 본인이 이 영화를 하기로 한 것도 자기가 이제 3세로서 살아가면서 자기도 일본인이지만 일본인이 아닌 혈통적으로 적자가 아닌 맞아요. 어떤 이방인이자 경계인이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되게 다가왔고 그래서 이 가부키에 대한 이 이야기를 너무너무 하고 싶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근데 정말 진짜 아이러니하게 약간 어느 나라든 이 경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술적으로 되게 어떤 재능을 꽃피울 때 되게 좋은 작품들이 많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아무래도 그런 쪽으로 많이 고민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일단 이 영화에서 두 배우가 나오는데 키코 역을 맡은 요시자와 료랑 슌스케 역을 맡은 요코하마 류세이라는 이 두 배우가 정말 연기를 잘해요. 특히 요시자와 료라고 그 키코 역을 맡은 국보 역할을 맡은 그 배우는 일단 너무 잘생겼고 연기도 너무 잘하고 일단 약간 주원이랑 강동원을 섞어놓은 듯한 미모의 배우인데 아직 어린 배우들인데 정말 연기를 잘하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영화에서는 그 가부키 공연이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가부키 공연에 우리 가부키 공연 본 적이 없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데 영화로만 봤죠. 그러니까 근데 이 공연에 엄청 빠져들게 만들었어요. 음. 너무나 연출이 아름답게 이 공연도 즐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작년인가 그 정년이라는 그 우리나라 국극을 소재로 한 네네네네. 그 드라마를 굉장히 재밌게 봤었는데 그 드라마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거기서는 국극인데 여자들이 남자 역할을 하는 맞아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국극이 굉장히 재미있게 그 공연도 연출적으로 재미있게 연출이 되는데 이 영화에서도 마찬가지로 정말 모든 게 아름다워요.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이제 약간 이 영화도 이제 너무나 이제 긴 시간 동안에 한 사람의 일대기를 그리다 보니까 약간 좀 통속극 같은 느낌? 좀 그런 느낌이 조금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긴 시간인데 어떤 일본의 역사적인 배경은 또 많이 지워져 있어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이야기들도 있고 한데 그다음에 이제 조금 특이했던 건 이 가부키 안에서 남자 배우가 여성 역할을 하면서 그 안에서 어떤 뭐 성적인 부분의 어떤 문제라든지 막 갈등 같은 게 많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갔는데 맞아요. 왜냐하면 처음에도 그 얘기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 첸카이커 감독의 그 중국의 그런 걸 배경으로 하는 태양별이 예. 또 거기서 어쨌든 그 남자와 남자 간의 그런 그러니까요. 로맨스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그런 게 있지 않을까라고 음.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런 그 온나카타 이런 배우들, 그러니까 여배우 역할을 하는 남자들의 세상에서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성적인 어떤
뭐 사건이라든지 근데 그런 것들은 많이 배제가 돼 있어요. 많이 배제가 돼 있고 이 두 사람의 어떤 역사에 대한 이야기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정말 지금도 상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꼭 보셔야 제가 하는 영화. 이 감독이 분노 만든 감독이거든요. 근데 제가 몇 안 되는 일본 영화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영화 중에 하나가 분노라는 영화인데 되게 연출이 힘이 있으세요. 그래서 되게 뭔가 임팩트가 있는 연출을 한다고 그때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도 내용보다도 이 이상일 감독 영화라고 그래서 궁금해서 보려고 그랬었거든요. 이분이 그 훌라걸스라는 영화 아시죠? 네. 그 영화 만들었던 감독님이잖아요. 아무튼 저는 국보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겠지만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꼭 극장에서 이거는 정말 극장에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꼭 극장에서 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추천작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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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어떤 작품을 추천해 주실 건가요? 네, 저도 그 가업을 잇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오늘 오. 가져왔거든요. 쿠팡 플레이에 자매다방이라고 어머. 예. 자매다방. 저를 요즘 가장 많이 웃겨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알아요. 저기 짤로 너무 많이 저기- 봤어요. 네. 이름이 저 생각이 안 보면서- 나. 이수진님. 이수진님. 저 보면서 생각했어요. 좋아할 것 같다. 이 컨셉이 5대째 가업으로 다방 사업을 이어오고 있는 두 자매 이수지 정희랑님이 이제 진짜 운영하는 다방에 매주 배우나 아이돌 같은 게스트가 방문해서 티타임 토크쇼를 하는 컨셉이에요. 네. 저는 짤로 너무 많이 본 것 같아요. 너무너무 재밌고요. 둘이 이 티키타카와 그러니까. 연기 너무 제대로 잘하시잖아요. 네, 네. 연기가 진짜 그냥 한 편의 영화야. 오프닝에 두 분이 이렇게 나와서 언니 오늘은 뭐야? 뭐 유자차가 어때? 진짜 막 이러면서 국보야 국보 예술가야 이수진님은. 제가 진짜- 올해 핫으로 뜬 그 유튜브 뭐 그런 순위를 봤거든요. 이수지의 그 유튜브가 2위더라고요. 정말. 아니 저는 너무 이 배우 흉내를 잘- 탤런트 뭐 개그맨 다 합쳐서 연기 제일 잘하시는 것 김 같아요. 작가님 다시 한번 이수진. 해주세요. 진짜 비슷했어요. 뭐야? 막 뭐야? 아니 쌍화차를 몇 잔을 팔라고 이거 대추를 이만큼 사왔어 언니 막 이러면서 연기 너무 잘하시고 둘이 진짜 애드리브가 제가 생각하기엔 이 프로그램은 NG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둘이 그냥 맞아, 실수하는 것도 너무 재미있고 그 실수를 또 막 명장면으로 살려내는 이 애드리브 센스 너무 재밌고요. 정희랑님도 진짜 잘하더라고요. 네, 둘이 티키타카가 너무 대단해요. 그 SNL에서 오랫동안 쌓아온 호흡과 이런 것들이 정말 SNL. 너무 빛을 발하고 막 게스트들이 숨을 못 쉬다가 그러니까. 웃기만 하다 가는 거예요. 아니 왜 보통 예능을 보면 안 웃겨도 서로 리액션 해주면서 이렇게 억지로 가는 억텐으로 가는 아 맞아 맞아. 진짜 많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안 웃긴데 자기네들끼리 웃기다고 하면서 뭐 알잖아요. 그 분위기 억텐 분위기. 근데 이거는 진짜 찐인 것 같더라고. 그게 맞아. 재밌는 것 같아. 너무너무 웃기니까 자기들이 웃다가 긴장이 풀어지니까 훨씬 더 자연스럽고 막 딴 데서 그러니까. 안 하던 얘기도 하게 되고 그렇지. 진짜 그 이 토크쇼로서도 너무 매력이 있고 연예인도 재밌겠죠. 네. 지난번에 그 윤계상님 나온 거 윤계상님 봤는데 진짜 저는 그거 엄청 화제된 거 봤어요. 엑소가 전원 출연해갖고. 맞아 맞아. 그거는 못 봤고 엑소 저는 데리고 노는 것도 장난 아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윤계상님 뭐지 그 범죄도시 윤계상님이 지금 그 데뷔한 지 벌써 뭐 2, 30년이 되셨잖아요. 지금까지 제가 윤계상님 팬으로서 어디서도 보지 못한 모습을 그러니까. 여기 찐팬이더라고. 예, 진짜 찐텐으로 다들 놀고 가시니까 진짜 볼만합니다. 네, 그러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뭐 영화 배우들이나 뭐 나오셔가지고 예능 같은 데 나와서 솔직히 홍보를 다 계약이 돼 있으니까 홍보를 네. 위한 홍보를 위해서 이렇게 뭐 유튜브 출연하고 이런 거 진짜 많잖아요. 네. 근데 정말 자기네들이 재밌어서 이렇게 즐기는 거는 진짜 드문데 그리고 정말- 이렇게 하니까 더 홍보가 되는 효과도 그러니까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수지랑 정희랑이라는 정말 대단한 투톱 네. 막 첫 코미디언. 회에는
괄사를 해주는데 게스트들한테 PPL인가 봐요. PPL을 너무너무 잘 녹이고. 난 그런 능력 진짜 필요하다고 네. 생각해요. 그래야 요즘은 돼. PPL 보기가 없이는 싫어서. 네, 근데 PPL 없이는 저희도 그러니까. 알지만 프로그램이 돌아가질 않잖아요. 아니 그렇긴 한데 너무 중간에 솔직히 말해서 대놓고 광고하니까 저는 차라리 진짜. 아예 대놓고 막 이건 PPL이에요 맞아. 이렇게 말하는 건 차라리 괜찮더라고요. 저희 뭐 주님이시다. 막 이러면서. 이거는 뭐 계약상 유재석 씨만 해야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장난치면서 까놓고 하는 거는 오히려 거부감이 덜한데 막 누가 봐도 PPL인데 되게 맞아. 상황을 짜가지고 맞아. 이게 진짜 필요한 것처럼 서랍을 막 열어봤는데 막 어머, 3단 어머. 서랍인데 예. 3단 서랍 안에 막 영양제 복권 넣어놓고 갑자기 말도 안 돼. 갑자기 거기 게스트가 어머 이건 뭐예요 하고 하면은 자기가 광고하는 그런 거 하고 이런 건 맞아요. 진짜 좀 하지 근데 맙시다. 이게 사실 그 계약이 다 대부분 디테일하게 돼 있어요. 어떤 멘트와 뭐 몇 초 그치. 가량이 보여야 되고 뭐 누가 들어야 되고 뭐 이런 것까지도 아니 그것도 사실 그래. 광고주들도 참 센스 없어. 그러니까 이게 차라리 이제 저는 그래서 런닝맨 같은 방식이 훨씬 더 편하더라고요. 런닝맨에서는 아까처럼 아예 다예 오늘의 주님은 뭐 네. 피자인가요? 막 이런 식으로 막 이 피자 맛있네 뭐 이러면서 그랬더니 너는 멘트하게 안 돼 있어 뭐 계약으로 뭐 이런 식으로 그치. 장난으로 넘어가니까 아니 근데 저는 우리 정말 더 예전에는 그 PPL이라는 개념이 없을 때 맞아요. 중간 광고라는 게 없을 때 그때를 생각해 보면 지금은 완전히 지금 문화가 달라져서 그렇지 옛날에는 편안하게 작품을 보다가 중간에 정말 광고가 있잖아요. 우리가 선전이라고 부르는 그 광고가 나오면은 딴짓하다가 이렇게 할 수가 있었는데 이거는 내가 싫어도 억지로 광고를 봐야 되니까 이거는 소비자들한테 어떤 전혀 선택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맞아요. 이런 것들 정말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제가 잘 보던 유튜브 채널들이 인기가 많아지면 자꾸 그런 PPL들이 그건 싫어요, 붙어서 솔직히. 그 내용 안에 들어오면은 저는 무조건 그 부분은 다 스킵하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재미라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진짜. 그러니까 그- 이 프로그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건 알겠지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거부감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모든 방송국 관련 제작진들이 이 자매다방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잘 PPL 을, 소화하길래. 이렇게 녹이는 거다. 막 괄사를 있잖아요. 김희성 배우님 막 그 팔을 들고 겨드랑이를 아니 그런 거 정말 웃기기라도 하든지. 네, 맞아, 맞아. 이수진님밖에 못하는 그런 어떤 기세 그런 게 있어요. 너무 추천합니다. 요즘 정말 저를 제일 많이 웃게 해주는 네. 프로그램입니다. 진짜 저 안 그래도 짤로 말고 제대로 각 잡고 봐야지 하면서 계속 못 봤어요. 정말 스트레스 받을 때 이수지만한 그죠. 약이 없다. 맞아요. 요즘은 그런 최고인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국민 비타민 C입니다. 네. 오늘 그러면은 추천작 각자. 주토피아 2. 네, 저는 국보. 자매다방 네. 쿠팡 플레이라고 네. 하셨죠? 쿠팡 플레이 예능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세 작가의 추천작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이제 메인 작품이죠. 어떤 작품인가요? 넷플릭스 시리즈 자백의 대가. 네. 자백의 대가. 먼저 이제 저희가 어떻게 봤는지 12부작입니다. 네, 12부작. 네. 어떻게 봤는지 이제 얘기 나누기 전에 윤 작가님 항상 저희 네. 간단한 줄거리 소개를 네. 해드릴게요. 남편을 살해했다는 혐의로 감옥에 투옥된 윤수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전도연 배우가 연기를 합니다. 아무리 자기가 억울하다고 호소를 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 윤수가 고아이기 때문에 밖에 남겨진 어린 딸을 돌볼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인데요. 이 어떻게든 누명을 벗어야 되는 그 윤수의 앞에 어느 날 독극물로 사람을 살해한 사이코패스 살인자 모은 김고은 배우가 연기하거든요. 갑자기 나타나서 감옥 안에서 은밀한 거래를 제안을 합니다. 자신이 윤수의 남편을 살해했다는 자백을 할 테니까 보석으로 풀려나게 되면 자기가 미처 죽이지 못하고 이 감옥으로 오게 된 한 사람이 남아 있는데 그 사람을 자기 대신 죽여달라 이런 제안을 하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딸 때문에 나가야 됐기 때문에 이 위험한 제안을 수락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제안에는 기한이 있다는 게 문제인데요. 다음 재판까지 살인을 하지 않으면 자백을 뒤집겠다는 모은의 협박이 계속되고 과연 윤수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아니면 진짜로 사람을 죽여야 될지 이런 엄청난 상황이 계속 흘러가게 되면서 12부작이 진행이 됩니다. 네.
아 정말 뭐 정리의 대가 진 제가요? 작가님. 네. 정리 너무 잘하세요. 네. 네, 잘 들었고요. 자, 그러면은 각자 이제 집에서 편안하게 관람을 하셨는데 먼저 첫인상이 어땠는지 저부터 얘기할게요. 네. 기대의 대가가 컸다. 아. 이렇게 한 줄 평 하겠습니다. 네. 자, 윤 작가님. 저는 사실 시리즈물을 볼 때는 이걸 다음 거를 이렇게 뭐라 자발적으로 넘어가게 되느냐 아니면 그렇죠, 중간에 그렇죠. 탈출을 하게 되느냐 이 차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건 전반 그 다음을 계속 기대하게 만들고 저는 이거 되게 후루룩 봤어요. 물론 뒷부분이 조금 맥이 빠지는 경향이 있긴 했지만 중반부 넘어서까지도 그 긴장감이나 탄력을 잃지 않는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재밌게 본 시리즈입니다. 저도 그 다음 화를 버튼을 계속 누르게 되는 힘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이 드라마가. 근데 그 중간중간에 삐걱거리는 그건 진짜 저도 부족한 디테일. 맞아요. 허술함이 너무 많아요. 네, 너무 허술하고 이어지는 스토리와 뒷이야기는 궁금한데 중간중간에 이거 디테일 맞아요. 이렇게밖에 못 살려. 이게 너무 아쉬웠어요. 맞아요. 이게 저도 비슷한데 저도 다음화 이어지는 궁금증은 분명히 있었던 드라마이기 때문에 이 12부작이라도 지금 넷플릭스 1위를 찍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솔직히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허점 때문에 완성도가 너무 떨어지니까 이게 웰메이드에 완벽하게 실패한 스릴러라는 생각밖에 안 들고 그다음에 스릴러는 저는 정확하게 이 스릴러만의 되게 리듬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쪼였다가 풀었다가 해야 하면서 이게 긴장감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게 이 쫀쫀함에 완전히 실패를 하다 보니까 막 상황 설명은 또 막 중언부언하고 또 막 중간에 막 피드백은 플래시백은 또 계속 되는데 막 그 살인 장면은 계속 나오고 반복되고 그다음에 막 설명은 또 막 과잉이고 막 사람도 많고 대사도 많고 정말 어느 순간에는 이거를 진짜 놓고 싶을 때도 저는 있었고요. 그리고 문제는 저는 뭐냐면 이 넷플릭스는 왜 2배속이 안 되지? 이거 빨리 보고 싶은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12부작이 아니라 저는 한 7, 8부작으로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완전히 압축했으면 훨씬 나았을 텐데 맞아요. 왜 12부작으로 계약을 했는지 이게 넷플릭스는 대부분 다 그런 것 같아요. 오징어 게임 때도 그랬고 그러니까 여러 작품들이 더 타이트하게 쪼이면은 훨씬 더 재미가 있을 것 같은 작품들을 너무 장황하게 늘려놓는 경향들이 늘 맞아요. 심하다고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 스릴러는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 특히 장르적으로 이게 정말 무슨 휴먼 드라마라면 또 모르겠지만 멜로나 휴먼 드라마는 또 약간 감안하고 보는 게 있는데 이거는 스릴러기 때문에 여기서 이 템포를 놓쳐버리니까 지루해지고 뭐 떡밥은 있으니까 다음화가 궁금하긴 한데 이 지루함은 어쩔 것이며 그다음에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있잖아요. 그다음에 그 김고은의 얘가 진짜 사이코패스 마녀라고 불리는 그런 살인자인데 얘 진짜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 이런 것들에 완전히 그 스릴러의 묘미가 완전히 폭발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막 약간 정말 이런 거였어? 막 제 정체가 이런 거였다니. 근데 그 순간에 어떤 이런 감정이 전혀 들지 않고 그럴 줄 알았어. 약간 그럴 줄 연출이 알았지. 템포는 없는 것 같아요. 연출이 뭐 못했다까지는 아니지만 말씀하신 대로 쪼였다 풀었다 그게 이런 없어. 느낌이 없이 그냥 같은 속도로 쭉 진행이 되는. 그거 없으면 못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아니 근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궁금은 하고 계속 진행이 보고 싶고 8, 9화까지는 저는 계속 그런 마음으로 봤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재밌었다 이런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아니 근데 저는 정말 스릴러로서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에 아무런 임팩트가 없는데 이게 과연 스릴러로서
잘 그리고 만들어졌다고 할 수가 있나? 그놈의 반전 그게 억지죠. 너무 멀리 있으면 그게 그래서 와닿지가 않아. 뒷부분이 그러니까. 풀어지게 되는 내용이에요. 저는 그 두 사람의 모은과 그 윤수의 관계 속에서 이 얘기가 끝나길 바랬거든요. 그쵸. 기승전결이. 그래야지 잘. 근데 갑자기 엔딩 부분에서 다른 인물이 등장을 하면서 저는 제일 궁금해서 8, 9화까지 달렸던 동력이 뭐였냐면 모은이 왜 갑자기 윤수에게 접근을 해서 그런 엄청난 제안을 했을까? 여기에 뭔가의 사연이나 이유가 있겠지. 이 이유를 알고 싶어서 본 거였는데 8과 가서 다른 인물이 등장하면서 왜 접근했는지에 대한 진실이 까지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임팩트가 너무 없는 거예요. 아, 고작 이런 이유로 접근을 했다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서부터 이제 좀 맥이 풀리면서 엔딩이 좀 흐지부지 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으로 머리로만 쓴 시나리오인 것 같은데 시나리오는 보통 이렇게 머리 반, 발 반 이렇게 해서 최동훈 감독처럼 실제로 진짜 하우스에 가서 내가 화투도 쳐보고 도박꾼들 그 현실의 만나보고 디테일. 예, 인터뷰 해보고 살인을 해봐야 되나? 살인이 아니라 검사가 어떻게 수사하는지 수사팀은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는지 이런 거를 자기가 발로 뛰고 관찰하고 직접 체험해보면서 시나리오를 그때 이제 자기가 생각한 머리에 있는 스토리와 합쳐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근데 근데 단언할 수 없잖아요. 이분이 어떻게 취재를 하고 이렇게 만약에 쓰셨는지는. 그랬다면 취재 잘못하신 거고요. 아니 근데 김 작가님 말에 굉장히 동의가 돼요. 네. 이게 굉장히 전형적으로 비현실적이거든요. 뇌로만 썼어. 특히 발로 써야 그 돼. 검사를 맡은 박혜수 캐릭터는 너무 스트레이트한 캐릭터라서 아니, 근데 근데 솔직히- 전문성이 다 떨어져. 모든 캐릭터. 맞아. 아니, 검사도 검사 같지 않고 형사도 형사 같지 않고 뭐 그래서 그래요. 이게 매력이 없는 게 인물들이 그러니까 김고은과 전도연 이야기는 나중에 하더라도 검사 박혜수나 진선규 변호사라든지 네. 그다음에 그 범인으로 밝혀진 그 변호사 이런 하나하나의 인물들이 저는 김 작가님 말에 굉장히 공감이 돼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구치소에 있는 여자 재소자들 다 너무 어디서 본 듯한 그다음에 이 각본가가 머리로 상상한 네. 내가 다른 영화에서 본 다른 거 이러면 그러니까 이 영화만의 어떤 독창적인 캐릭터가 하나도 없고 검사는 박혜수는 처음부터 그 전도연을 의심하면서 완전히 그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박혜수가 하는 거는 전도연은 범인이야 머릿속에 그거 하나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저기 뭐 뛰어다니고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역할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양복 입고 그냥 폼 잡는 거지. 서 폼 있어. 잡는 거. 그러니까 그 캐릭터가 너무 얄팍하고 디테일이 없고 그다음에 진선규도 연기 굉장히 잘하시는 분인데 저는 중간중간 약간 로봇 연기처럼 느껴지는 게 그죠. 이 캐릭터가 너무 얄팍한 거야. 캐릭터를 배우가 입지를 못해서 그래. 이 사람이 변호사야 무슨 전도연 보디가드야? 누가 진짜 전도연 매니저신 줄.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변호사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이 영화 속에서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지가 전혀 없고 그리고 착한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착한 일만 하고 그러니까 나쁘게 작가가 나쁜 사람으로 그리고 싶은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나쁜 것 같은 행동을 하고 이런 게 너무 그냥 표면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캐릭터. 그다음에 또 경찰은 정말 100만만 본 것처럼 그냥 경찰은 무능해. 뭐 수사를 하는 게 없어. 이런 게 너무 뻔하고 그다음에 뭐 법정 장면의 연출 같은 것도 너무 현실이랑 거리가 너무 멀고 너무 우리가 뻔하다. 시나리오를 쓸 때 편의점 장면을 쓰잖아요. 그 편의점 우리가 맨날 뭐 100만 번 가본 데인데 그냥 내 머리에서 쓰면 되지 이러지만 편의점을 실제로 내가 가보고자 해서 취재를 해보고자 해서 가면 또 내가 모르던 다른 게 보이기 맞아. 마련입니다. 작가님들의 뇌는 생각보다 좁아요. 항상 호통을 발로. 치시는. 그러니까 늘 작가들에게 호통을 치시는군요. 발로 써야 돼 시나리오는. 아니, 반은 그러니까 발로 김 써야 작가님은 또 약간 시나리오 공부를 또 이렇게 뭐 돈 내고 나가서 또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돈 내고 배운 여자. 그러니까 독학을 하시진 않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그런 쪽을 강조를 드렸는데 저는 정말 공감해요. 그다음에 가장 문제가
라고 생각했던 게 저는 구치소 안에서의 그 장면들 있잖아요. 재소자들도 전문성이 떨어져요. 어. 재소자 같지 않아. 재소자 같지 않아 진짜. 네. 그냥 거기서 한바탕 연기하러 들어온 연기자들이지. 특히 김선영 역할은 내 아니, 말이. 그 좋은 배우님을 그런 데다가 그런 식으로 써먹어? 아니 그러니까 너무 톤이 튀어. 이 스릴러랑 김선영 배우는 뭐 코믹한 역할을 맡은 건지. 근데 거기서 재소자를 그렇게 쓰면 안 되고 재소자는 무조건 여자 재소자들은 년년거리면서 서로 폭행하고 그다음에 시비 걸고 그런다? 근데 지금 2025년이잖아요. 시나리오가 진짜 요만큼은 발전을 해야지. 맨날 화장실에서 문 탁 열고 등장해서 아씨 욕하지 마세요. 그 반복에 약간 그 개그를 노린 것 같은 장면이잖아요. 김선영 씨 항상 그런 식으로 등장해서 그런 대사를 하는 통하지 게 않았습니다. 아니 근데 정말 연기 잘하는 배우인데. 맞아요. 정말 그래서 저도 이번 드라마에서 가장 실망한 두 사람은 김선영 배우와 진성규 배우 말씀하신 대로. 근데 그 두 사람의 잘못이라는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봐온 게 있는데 그러니까 막 그치. 연출의 연민이 잘못이다. 느껴질 정도로 두 배우한테 그러니까 얼마나 왜 이 두 힘들었을까. 배우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김선영 배우가 좀 더 중요한 역할일 거라고 생각도 했고 이 두 사람이 맡았을 땐 무슨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야. 그것보다 너무 보잘것없는 역할들이어서 굳이 이분들이 했어야 됐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 모든 단점에도 동의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가장 저를 이 드라마에 몰입시키고 가장 좋게 평가를 하게 만든 건 두 배우였던 것 같아요. 전도연하고 김고은의 연기가 저는 사실 전도연은 뭐 늘 너무 훌륭해서 뭐 이번에도 큰 감흥은 없었어요. 또 잘하네 이런 느낌이었는데 또 잘하네. 또 잘하네 이 사람은 늘 전도연을 하는구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저는 김고은 배우가 특히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좀 비호감으로 할 수 있는 연기를 할 때 굉장히 재능을 발휘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평범한 연기도 늘 잘하긴 하는데 저는 제일 김고은 배우한테 감동했을 때가 도깨비에서 그 사랑스러운 여고생 역할을 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좀 재수없고 좀 오버하는 연기가 될 수 있는데 이수진님이 탄생하게 된 그렇죠. 배경이 된 드라마. 그렇죠. 근데 그게 생각보다 그런 연기를 도전해서 실패하는 배우들이 꽤 많잖아요. 근데 그 역할을 진짜로 되게 사랑스럽다고 느끼게 해줬거든요. 저한테는. 이번에도 이 역할이 저는 이런 식의 연기를 한 배우들을 꽤 많이 봤거든요. 힘 빼고 눈 풀고 약간 영혼 없는 듯한 100이면 100 다 실패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본 배우들은. 근데 이 배우의 이 연기는 굉장히 오랜 호흡에도 불구하고 이 진짜 뭔가가 이 사람한테 없어져 있는 굉장히 공허해 있고 그럼에도 나를 응시하거나 누군가를 응시할 때 굉장히 섬뜩함도 느껴지고 맞아요. 공허해 보이는 연기. 그 공허함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람이 그래서 그 사연이 밝혀졌을 때 그래서 저런 눈빛이 나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김고은 배우한테 굉장히 놀랐다고 이 드라마를 보면서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뭐 말하나 마나 연출이 너무 허술하기 때문에 이 두 여배우의 진짜 카리스마가 아니면 맞아요. 이거는 12부작으로서 끌고 갈 수가 없었다. 맞아요. 명백하게 그거를 맞아요. 생각을 하는데 저도 김고은 전도연 배우 너무 잘했다고 생각해요. 너무 잘했는데 또 약간 거기서 좀 아쉬운 거를 이야기하자면 전도연 배우는 좀 이 이미지가 계속 전작들이랑 좀 겹친다. 이런 게 좀 많았고요. 그 작년인가 올해 개봉작 그 리볼버에서 그 역할이 진짜 비슷해요. 감옥에서 나와서 복수를 하러 다니면서 삼단봉 들고. 근데 캐릭터가 완전히 좀 다르긴 하잖아요. 캐릭터는 완전히 네. 다르죠. 근데 이제 연기의 이런 설정, 어떤 네. 그러니까 영화적인 설정이라기보다 어떤 연기의 톤, 연기의 톤이 이제 굉장히 비슷한 거죠. 이제 거기서도 되게 그 스타일은 좀 약간 스타일리시하면서 혼자 고독하게 자기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서 이제 이런 면들 거기서 보여지는 연기 같은 것들도 어쩔 수 없이 뭐 아무리 다양해도 그런 조금 설정이 비슷하다 보면은 그런 한계가 있지 않나. 그래서 조금 전도연
배우는 여러 가지를 잘 하니까 또 이런 스릴러적인 요런 작품 말고 좀 완전히 또 다른 연기도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요번에 이제 이게 또 반복이 되면은 진짜 이제 지겹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왜냐면은 굉장히 비슷했어요. 뭐 길복순, 뭐 리볼버 그다음에 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 요런 계보들 있잖아요. 요런 느낌의 그리고 김고은 배우는 저는 조금 그 처음에 이 사이코패스로 나오잖아요. 근데 너무 사이코패스의 전형을 연기하려고 되게 애쓰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사이코패스는 말이 없고 그러니까 영혼이 텅 빈 것처럼 항상 눈빛이 멍해 있고 막 이런 굉장히 이 상상 가능한 이런 연기를 해서 솔직히 저는 조금 김고은 정도의 배우라면 조금 다른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예전에 그 본 넷플릭스 작품 중에 마인드헌터 있잖아요. 그 옛날 FBI가 연쇄살인범을 만나서 이렇게 인터뷰하고 이런 장면들이 이 드라마에 되게 많은데 여기 나오는 연쇄살인마들은 진짜 사이코패스 같았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일상적이야.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일반인이랑 다를 게 없어. 근데 순간순간 나오는 섬뜩한 말, 섬뜩한 표정. 근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소름이 끼쳤다면 김고은 배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나는 사이코야 라는 거를 계속 그 느낌을 너무 유지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섬뜩하지 않은. 근데 저는 사이코라고 생각하지 않고 보고 어쨌든 여기서도 극 중에서는 사실 사이코가 아니고 사이코를 가장한 어떤 사람인 그러니까 거잖아요. 가장하기 전에는 사이코패스라는 게 이 여기서 계속 설정이니까. 나오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공허한 표정은 사실은 김고은의 실제 정체를 깔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공허하고 슬퍼 보이고. 근데 그거 말고 처음에 이건 트릭이잖아요. 이 관객과의 시청자와의 트릭이기 때문에 시청자가 속기 위해서는 조금 더 디테일함이 있었어야 된다. 진짜 사이콘가? 라고 보일 만한 그런 김고은 정도의 배우라면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왜냐면은 그래야지 더 완벽하게 속았을 것 같은데 근데 김고은의 연기는 네. 공허한 슬픔이 있는 뭔가 사연이 있는 맞아요. 이 느낌이 되게 강해서 근데 저는 문득 뒤에서 정체가 밝혀졌을 때 정체가 밝혀지기 전에 그 임팩트가 저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되게 섬찟함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그 뭔가 이 사람이 사연은 있겠지라는 생각은 있었지만 어쨌든 그 살인자로 계속 초반에 나올 때는 그 멍하게 응시하고 있는 거나 쭉 쏘아보는 눈빛이나 이런 데서 되게 아 진짜 살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연기를 잘한다고 되게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전형적일 수는 있으나 그러니까 저는 전형성을 예. 이야기하는 거죠. 어. 굉장히 제가 이제 그 전제를 깔았던 게 굉장히 잘했다. 굉장히 잘했다. 그 전형성을 굉장히 잘 연기했다. 근데 이제 거의 지금은 거의 뭐 우리나라 원톱 배우로서 거의. 손색이 없는 30대 배우 중에 원톱이다 보니까 조금 더 기대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거보다 조금 더 그 전형적으로 진짜 잘하는 거 말고 조금 더 이렇게 진짜 잘했어요 이번에도. 배우들 중에 일상 연기를 잘하는 배우들은 막 과장된 연기를 좀 부족하게 하고 과장된 연기 막 무당 이런 거 진짜 무당처럼 잘하는 배우들은 또 일상 연기를 약간 부족하게 하는 배우들이 있다고 보거든요. 김고은 배우는 약간 그 무당 막 귀신 이런 거 되게 잘하는데 일상 연기 그냥 담담하게 내뱉는 대사들 이런 거에서 가끔 이렇게 뭔가 국어책 로봇 같은 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드라마에서도 약간 로봇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김고은 배우는 이 생활 연기를 좀 더 생활처럼 잘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이번에도 충고인가요? 모든 사람들에게 충고를 하고 아니 저는 그냥
좀 더 잘할 수 있잖아. 능력을 자기 끝까지 그걸 안 보여주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럴. 근데 우리가 약간 아쉬운 점을 얘기하긴 했지만 여기서 전도연과 김고은이 없었다면 맞아요. 못했다는 건 아니에요. 야, 저는 그러니까 이게 절대 12부까지 아닙니다.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없어. 맞아요. 맞아. 절대 왜냐면- 이 드라마는 그냥 성립이 안 돼. 맞아요. 배우가 왜냐하면 아니면. 두 분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보면서 이게 말이 되나 하는 설정과 허술함이 너무 많이 엿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연기마저 받쳐주지 않았다면 그치. 이 허술함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도연이니까 그게 약간 그게 이유이고 그게 성립이 되는 어떤 맞아요. 복선이고 막 이런 거 맞아요. 있잖아요. 사실 이게 제가 이 캐스팅 단계에서 여러 배우의 이름이 거론된 적이 있었는데 다른 배우가 캐스팅 됐다가 지금 송혜교랑 네. 한소희. 근데 지금 보면은 이 두 배우 말고는 사실 다른 배우가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 두 사람은 되게 이 두 역할에 되게 맞아요. 저격한 맞아요. 캐스팅이었다는 맞아요. 생각이 진짜 들어요. 잘했어요. 네. 그러니까 송혜교 한소희보다 조금 더 파워풀한 커플이지 않을까. 맞아요. 그리고 이 전도연과 김고은이 두 번째잖아요. 맞아요, 그 맞아요. 협력할 예, 역, 예. 그 정말 희대의 망작. 희대의 망자. 근데 거기서도 저는 두 사람이 되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와중에 그 협녀에서. 그리고 이 김고은이 여배우랑 케미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차이나타운이라고 김혜수 맞아요. 김혜수한테 길러진 양녀처럼 길러진 그 역할을 했을 때도 그때 김고은이 이 영화가 10년 전이더라고요. 근데 차이나타운 지금 생각하면 되게 어리게 나오거든요. 근데 10년이 흘러서 김고은이 이렇게 데뷔가 됐는데 그때도 김혜수랑 케미가 되게 좋았어요. 그다음에 은준과 상연에서도 박지연 배우랑 또 케미가 좋고 그래서 이 브로맨스가 넘쳐나지만 이 워맨스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이 여배우들끼리 굉장히 또 적합한 또 배우가 아닐까. 그래서 다음 작품도 기대가 되죠. 김고은이 또 어떤 연기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그러니까 30대 배우 중에 네. 김고은이랑 김태리가 네, 탑인 것 맞아요. 같아요. 진짜 투탑인 너무 것 좋아하는 같아요. 배우. 매력 있어. 두 분 다. 둘 다 거의 실망을 시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늘 발전하는 모습이 좀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네. 그래서 제가 약간의 아쉬움을 이야기한 건 이런 애정에서 이야기했다는 거. 맞아요. 사랑하지 않으면은 네, 사랑까지는 아니고요. 충고를 안 하나요? 네. 사랑을 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으면 충고고 뭐고 없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아까도 저희가 잠깐 얘기했지만 제일 많이 사람들이 이제 약점으로 이야기하는 게 결말 그 반전 강박에 의한 너무나 엉뚱한 인물이 갑자기 나와서 진범으로 밝혀지는 그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네, 제가 그 돈 내고 시나리오를 배운 학생으로서 네네네. 배운 여자. 말씀드리면 네. 교과서에 시나리오 배운 여자. 스릴러 장르를 어떻게 쓰는지 이 교과서를 보면 거기서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게 그거예요. 범인이 지금까지 극에서 그 너무 멀리 있는 사람이 범인일수록 싱거워진다. 맥빠진다. 맞아. 여기서 딱 그 문제인 것 네. 같아요. 어떤 쌓아온 서사나 쌓아온 떡밥이 없는데 갑자기 없었던 딴 인물. 얘기가 끼어들어. 이 느닷없이 떡밥을 가지고 등장해 자기가. 나와가지고 뭐 그런 거 있잖아. 나 사실 나야 약간 이러는데 전혀 설득이 안 되는 맞아요. 그런 그게 못 쓴 스릴러 시나리오의 어떤 전형이랄까? 예전에 미국 영화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밀실에서 사람이 한 명씩 죽는데 그냥 다 죽어요. 10명이 다 죽어. 근데 어떻게 된 거야? 끝까지 범인이 어딨어? 그랬는데 저기 구석에서 갑자기 누워있던 시체가 일어나. 어머. 사실 나야. 이런 뭐야. 식의 시나리오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아까 윤 작가님 잠깐 얘기했지만 약간 초반에 그 힘이 있잖아요. 네. 자백의 대가로 전도연이 살인을 해야만 하는 그게 굉장히 강력한 소재인데 이거를 끝까지 가지 못한 거는 정말 뒷부분이 정말 나 이제부터 이제 설명하고 이제 반전도 있고 다 있어. 지금부터야 약간 이렇게 작정하고 설명을 시작하면서 뒷부분이 굉장히 힘이 빠졌는데 이 특히나 김 작가님이 얘기한 대로 너무 먼 인물인 것뿐만이 아니라 먼 인물이어도 좋아. 설득만 된다면
근데 이제 설득이 안 됐던 게 이 두 사람이 살인을 한 게 모욕감 때문이잖아요.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근데 그렇게 치면 이 사람들은 연쇄살인마였어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그 변호사 부부가 그 정도 모욕감 때문에 사람을 죽일 정도면 이제 그런 면에서 개연성이 1도 없다. 그러니까 좀 더 모욕감을 넘어서 이 사람이 뭐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어. 그 사람의 한마디로 인해서 내가 직업도 잃고 뭐 재산도 다 탕진되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 그러면 살인 뭐 아니 근데 저는 그냥 그 모욕감 때문에 살인을 했다? 뭐 거기까지는 오케이인데 이 두 여자의 사연과 전혀 융합되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별개의 얘기처럼 느껴진다는 게 그러니까 문제였거든요. 너무 멀리 있어. 네. 그냥 뭐 요즘에는 그런 살인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왜 그게 여기서 등장해야 돼?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본 건 뭐야? 그러니까 나한테 모욕감을 줬어. 아니 그 모욕감이라는 것도 진짜 뭐가 쌓여야지 이게 그러니까. 칼도 들게 네. 되지. 그 정도 사이코면은 진짜 연쇄살인마라니까 그 변호사 와이프는. 그 스치는 모든 사람을 죽였겠지. 그러니까 그 정도 모욕감 안 느끼고 살 수 있습니까? 솔직히 막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저는 그 앞부분에서도 그 개연성이 굉장히 저는 납득이 안 됐었거든요. 뭐냐면은 전도연이 용의자로 잡혔잖아요. 그다음에 수사가 없어. 그다음에 전도연이 뭐 입술 빨갛게 바르고 웃었다고 해서 용의자 더 강력한 용의자가 되고 그다음에 뭐 와인병에서 지문 하나 나왔는데 갑자기 무기징역. 저는 그 앞부분에서도 너무 개연성이 진짜 무너져 있다? 그래서 약간 그냥 그렇다 치고 봤어요. 예, 저도 예. 계속. 그걸 강조를 좀 하잖아요. 정치권에 뭐 그런 이슈가 필요하고 그리고 박혜수의 그런 편협된 이 사람을 아니 근데 뭐 아무리 이런 그래도 거를- 그렇지 이게 살인의 추억이 아니잖아요. 살인의 추억대가 아니잖아요. 배경이 코로나 때잖아요. 근데 옛날 시대를 배경으로 한 이렇게 부실한 수사는 정말 아까 말한 거랑 똑같잖아요. 수사도 예, 부실하고 1990년대 이야기 아닐까. 수사도 부실하고 소품도 너무 부실한 게 지금 2025년에는 절대 등장할 수 없을 만한 어떤 소품들이 전도연 배우가 사는 집에 뭐죠? 온통 널려 있어요. 뭐 옛날에 생산이 중지된 집 전화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보기 아 좋으라고 그러네요. 전화를 맞아요. 보기 좋으라고 전시해 놓은 아 요즘 유선전화 없는 사람 저희 집도 유선전화가 없거든요. 생각해 보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봤는데 그러네요. 유선전화가 근데 그건 있다는 있을 수도 설정은 있지.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디자인의 그런 단종됐어? 전화기가 네, 지금까지 절대 아니 왜냐하면 전도연 집 자체가 굉장히 클래식하게 데코를 해놓긴 그것도 했어요. 2025년에 가능한 어떤 클래식 레트로 분위기여야 되는데 그냥 80년대일 것 같은 느낌으로 해놓으니까 이게 옛날을 이게 갑자기 뭐 회상씬이야? 이런 착각도 하게 그러니까 되고. 그런 게 뭐냐면 연출에 디테일이 없어서 그래. 맞아요. 연출이 그리고 걔가 살인 용의자잖아요. 맨날 밤에 커튼도 안 치고 남들이 걔가 거기서 뭐 하는지 다 보이게 창문 그냥 환하게 그런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제일 말이 안 됐던 게 차 타고 하루 종일 돌아다닐 때는 전자발찌가 포함 그 거리 안에 포함이 되는데 집에 누군가가 침입자가 나타나서 그 사람 뛰어가서 쫓아다닐 때는 범위를 벗어나게 되잖아요. 이게 말이 되나? 자동차로 그렇게 많이 다녔을 때도 이 범주 안에 포함이 됐었는데 그게 그 낮에는 괜찮고 밤에만 밤에는 네, 좁아지는 제한적으로. 뭐 이런 건가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게 거리상 이게 말이 되나라는 저도 생각이 그래서 했는데. 다시 돌려보고 찾아보고 했어요. 근데 그런 설정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놓쳤군요. 밤에만. 그리고 저는 항상 한 프레임 안에 연기하는 사람은 모두 다 주연처럼 연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그 애니메이션 말씀하셨듯이. 근데 저는 이렇게 연출이 디테일이 없고 섬세하지 못한 연출이 항상 저지르는 그 오류 중에 하나가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한 프레임 안에 있는데 주인공들이 연기를 하는데 뒤에 사람들은 다 뭔가 어설퍼 막 조연 단역들이 그런 문제들이 항상 발생을 하는데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전도연 사건이 터졌어. 근데 모든 버스 안에서 모든 길에서 모든 사람들이 핸드폰을 꺼내고 다 그 뉴스를 봐.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비현실적인
디테일. 편의상하는 연출 현이상이죠. 같은. 그 말이 됩니까? 모든 사람이 그 뉴스를 보고 다 핸드폰을 꺼내 그 순간에. 저는 그런 연출은 이제 그런 좀 안 장면 했으면 진짜 좋겠다. 많아요. 진짜 많아요. 지금 떠오르는 장면도 여러 개인 것 같아요. 진짜 많아요. 그래서 그런 장면은 좀 이제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제가 제일 화가 났던 거는 미망인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아주 한 번은 실수라고 봤는데 막 뒤에 두세 번 계속 쓰더라고요. 그 2025년에 미망인이라는 단어를 이 드라마에서 제가 듣게 될 줄은 정말 몰랐고 이 구시대적인 미망인이라는 단어를 빨리 금지어로 지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구시대적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아, 남편이 죽었는데 따라 죽지 못한 이라는 뜻이잖아요. 미망인이라는 뜻이. 그래서 이거를 쓰지 말자라는 운동이 꽤 된 오래전에 걸로 알고 있었죠. 있거든요. 근데 아직도 미망인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작가님. 그러니까 이게 시나리오 공부, 국어 공부. 이 각본과 연출, 그 연출가가 그 사랑의 불시착, 맞아요. 사랑의 불시착도 정말 지루해서 제가 중간에 그것도 정말 개연성 없죠. 정말 개연성과 디테일 진짜 다 포기한 그것도 정말 현빈이랑 손혜진의 매력만으로 끌고 가는 드라마였거든요. 이번에 똑같았어요. 맞아요. 저는 이 영화, 이 드라마에서 또 한 가지 살짝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드라마가 그 자백의 대가라는 어떤 그런 좀 윤리적인 부분을 건드리는 그런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어떠세요? 본인이 그런 제안을 받았다. 그러니까 되게 윤리적인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 주인공이. 내가 나가는 대신 누굴 사람을 죽여야 돼. 근데 나한테는 지켜야 될 딸이 있어. 딸이 있어. 이 드라마가 이런 윤리적인 딜레마에 대한 메시지를 되게 잘 전달했다고는 생각을 안 하지만 사실은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전도연이 자기를 살인을 하게끔 만든 김고은을 막 감싸주고 이런 부분 있잖아요. 막 안아주고 김고은이 죽었을 때 이런 부분들도 되게 딜레마에 빠졌지만 자기를 그래도 감옥에서 나가게 해준 어떤 그리고 여자에 대한 그리고 김고은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 검사한테도 그 여자는 죽이지 못했다. 그게 바로 그 여자의 본성이다. 그런 얘기를 몇 번에 걸쳐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드라마인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김고은이 사적으로 복수를 하면서 살인자가 됐지만 원래는 사람을 살리려고 살리려고 하는 했던 애고 그다음에 어쨌든 결과적으로 전도연을 죄 없었던 남편을 죽이지 않은 전도연을 어쨌든 살린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이 김고은한테 뭐 살인자지만 돌을 던질 수 있을까? 어쨌든 얘는 한 사람을 살린 거니까. 그런 약간 관객들한테 그런 질문을 던진 영화가 아닌가. 이 교차 살인에 옛날에 그 히치콕 영화 중에 이 엄청나게 유명한 영화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교환 살인. 그래서 이 제목이 낯선 기차 안에 이 제목이 뭐더라? 열차 안에 낯선 자들이라는 제목의 영화인데 거기서 우연히 만난 열차 안에서 두 남자가 서로 농담식으로 마누라를 죽이고 싶은 거야. 바람이 나서.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싶어.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럼 우리 너가 내 아버지 죽이고 너는 내 마누라 죽여줄래?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한 사람은 진짜 농담으로 한 건데 한 사람이 진담이었구나. 진짜로 죽인 거야. 이 남자의 와이프를. 거기서 이제 이 이야기가 엄청나게 이 히치콕 영화 중에 또 이런 어떤 여기도 이제 딜레마에 빠지는 거잖아요. 자기가 죽여달라고 했는데 공범이 돼버린 거야. 자긴 진짜 죽일지 몰랐는데. 그래서 이 영화도 좀 떠오르는 그런 제목이 맞을 거예요. 열차 안에 네, 낯선 자들. 네. 아무튼 그래서 요
각본도 약간 요 영화에서 조금 그런 모티브를 따지 않았을까? 교차 살인이라는 이런 유명한 또 영화가 있으니까 거장의 영화가 있으니까 아무튼 뭐 그러니까요. 거장은 거장이야. 거장은 거장이니까 지금까지도 이렇게 또 영감을 넷플릭스 주시고. 드라마까지도 영감을 줬던 게 아닌가.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생각도 살짝은 해볼 수 있었던 그런 메시지에 대한 그런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네, 여기까지 정리를 이야기를 해볼까요? 하고요. 뭐 마지막으로 별점으로 이 시리즈를 평가하신다면 이 작가님은 저요? 저는 나중에 할게요. 김 작가님 먼저. 저는 2.5 음. 그 뇌로 쓴 시나리오 2.5, 발로 안 쓴 시나리오 마지막 마이너스 2.5 해서 5점 만점에 2.5. 뇌로는 참 잘 쓰셨는데 취재가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다음 작품에서는 꼭 취재를 좀 열심히, 관찰도 좀 열심히 하시고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가님. 네. 저는 지금 하면 저는 스릴러적인 재미는 아까 말한 대로 다음화 넘어가는 재미는 보통, 연출은 보통 이하, 연기는 좋았다. 그래서 그냥 중간 해서 2.5 가시죠. 3점 2.5 갑시다. 아니, 연기가 좋았기 때문에 그래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엄청 허술하고 엄청 엔딩도 마음에 들진 않지만 일단 재밌으면 저는 추천하는 편이라서 재밌어서 보라고 하고 싶고요. 맞아 재미없지는 않아요 또. 그리고 정말 저는 보면 보게 돼요. 맞아 보면은 계속 보게 되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두 배우의 연기에 반했습니다. 그래서 맞아. 3점입니다. 아 진짜 맞아요. 오늘 연기 거의 너무 잘하셨지. 극찬하고 싶어요, 진짜로. 네. 이수지 정이랑 이어서 그렇게 연결이 되는군요. 김고은 전도연 아 진짜 대단한 배우들이 멋있는 아닐까. 여자들이에요. 특히 이렇게 여배우 2명 투톱인 이런 맞아요. 드라마가 이런 거 진짜 좀 계속 드물어요.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파워풀하게 힘들거든요. 근데 진짜 어떤 영화 못지않게 진짜 힘이 그러니까. 넘치고. 저는 김고은, 연기가. 김태리도 한번 너무 보고 싶어요. 그죠? 너무 보고 싶어요. 투톱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우정과 사랑 사이 뭐 이런 거. 네. 그건 이제 김 작가님이 각본을 쓰셨으면 쓰세요. 어떨까? 아니, 배우분으로서 취재 다니면서 취재 열심히 다니고요. 제가 거기에 맞게 썼는지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중에. 모니터 부탁드릴게요. 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까지 재밌게 들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고요. 또 저희 뭐 응원해 주시고 싶으시면 댓글도 많이 좋은 말씀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또 다음에 좋은 영화로 다시 네.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